6부 시작합니다. 너희 키우느라 돈 벌고 너희들 방 청소해주고 너희들의 허황된 개꿈을 들어주다 보니 그렇게 된 거다. 그나저나 너희들 말이다. 흡혈기생충 같은 기성세대로부터 열대림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설치기 전에 너희 침대방, 옷방부터 청소하고 이나 먼저 잡아라. 법칙 8학교에서는 너희를 승자와 패자로 가르지 않았을 것이다. 인생에서는 그렇지 않다. 어떤 학교에서는 네가 맞는 답을 찾을 때까지 네가 원하는 만큼 기회를 줄 것이다. 어떤 학교에서는 그 어느 학생도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고자 F학점 제도를 없애고 학급 대표 고별사도 폐지하였다. 노력은 결과만큼 중요하니까 말이다. 하지만 현실의 삶 속에서는 그 비슷한 것조차 전혀 없다. 법칙 9인생은 여러 학기로 나뉘어 있는 게 아니며 여름방학도 없다. 부활절 휴일도 없다. 세상은 네가 매일 출근하여 8시간 일할 것을 기대한다. 매 10주마다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지도 않는다. 똑같은 하루가 계속 반복될 뿐이다. 그런 생활 속에서 너의 개성을 키워주거나 자아 발견을 돕는 것에 관심을 보이는 일터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자기 실현을 이끌어주는 일터는 더더욱 드물다. 법칙 10TV는 현실 속 삶이 아니다. 내 인생이 시트콤은 아니다. 인생에서의 내 문제들 전체가 30분 안에, 그것도 광고 시간을 제외한 시간 동안 해결되진 못한다. 실제로는 사람들이 카페에서 수다를 떨다가도 일어나 일터로 가야 한다. 내 친구들이 제니퍼 애니스톤처럼 쾌활하거나 융통성 있지도 않을 것이다. 법칙 11 공부벌레들에게 잘해라. 네가 결국에는 그들 밑에서 일하게 될 수도 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될 수 있다. 법칙 12 흡연이 너를 멋지게 보이도록 해주진 않는다. 흡연은 너를 멍청이로 보이게 만들 뿐이다. 다음에 싸돌아다니게 되면 11살짜리가 담배꽁초를 입술에 물고 있는 것을 한번 봐라. 그 모습이 바로 20세 이상의 성인인 너를 바라볼 때의 내 모습이니까. 자기 표현을 한답시고 하는 보랏빛 머리 염색이나 신체 피어싱도 마찬가지. 법칙 13 너희는 불멸의 존재가 아니다. 젊었을 때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일찍 죽음으로써 아름다운 시체를 남기는 것이 낭만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분명 너는 최근에 실온에서 방치된 내 친구의 시체를 본 적이 없음이 분명하다. 법칙 14 즐길 수 있을 때 즐겨 놓아라. 분명 너희에게 부모는 고통스럽고 학교는 지루하며 삶은 울적할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 너희도 깨닫게 될 것이다. 청소년 시절이 얼마나 멋진 것이었던가를. 지금부터라도 삶을 즐기기 시작해 보아라. 2022 고교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흔히들 대학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너희가 선택하여야 하는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천만에. 대학에서 너를 받아들여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선택하는 것이지 네가 선택하는 게 전혀 아니다. 너희들 입장에서 말하자면 대학에 가느냐 못 가느냐이다. 실력이 안 되어서 못 가는 것을 너희 의지로 안 가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라. 2022 고학력은 부자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가? 공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학력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교육제도권 내에서의 공부와 능력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 제도권 밖에서의 공부가 그것이다. 나는 제도권 밖, 즉 사회에서 여러 책들을 보며 하는 공부를 대단히 강조하는 사람이다. 제도권 내에서의 공부와 관련하여 말한다면 학교 공부를 아주 잘하면 부자가 될 기회의 첫 단추가 주어진다. 그렇다면 제도권 내에서 공부를 오래 하는 것, 즉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마치거나 박사 학위까지 얻는 고학력은 부자가 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먼저 대학의 경우를 살펴보자. 대학을 나오면 고졸자보다 취직하는데 유리하고 전반적으로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로 인류대 출신들이 그렇다는 말이고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예외도 꽤 많다. 예를 들어 미국 포브스지는 미국 전체 대졸자 중 21%는 고졸자보다도 평균 수입이 적다고 하였다. 즉 미국 대졸자의 적어도 21%는 대학을 가지 않고 차라리 그 돈으로 연 5% 이율의 채권에 투자하였다면 50번째 생일에 50만 달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금액은 대부분의 대졸자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라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경제적 시간적 투자 측면에서 볼 때
대학을 안 가는 것이 오히려 좋을 사람들이 부모의 강압에 못 이겨 또는 자존심이나 얼어 죽을 체면 비슷한 것 때문에 또는 대학에 가면 뭐 특별한 것이라도 배우게 되는 줄로 오해하여 또는 달리 할 일이 없어서 혹은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가장 클 것 같다. 기쓰고 대학을 가는 경우를 나는 종종 본다. 미국의 통계 수치를 적용한다면 한국의 대학생 5명 중 1명은 길을 잘못 든 셈이 되는데 한국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보다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것 같다. 대학원의 경우는 어떨까? 대학원에 가는 사람들 중에는 취직이 안 되니까. 경제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대학원을 도피처로 삼는 경우도 있고 막연히 대학원을 나오면 뭔가 더 유리한 고지에 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는 경우도 있으며 직장을 다니다가 뭔가 잘 안 풀리기에 대학원을 탈출구로 생각하면서 진학하는 사람도 있다. 과연 대학원을 졸업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유망한 투자일까? 여기서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제도권 내에서의 공부를 가장 장려하면서 학력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사람들은 바로 대학의 교수들이라는 점이다. 대학은 종종 학생들에게 대학원도 나오고 학위도 따놓아야 좋다는 식으로 학력 사회를 조장하는 주동자이다. 그래야만 대학원에 손님이 모이기 때문인데 학력 거품이 심한 한국이기에 대학원들의 학위 장사는 잘 되는 편이며 그러다 보니 한국의 10개 대학 중 9개소는 대학원을 운영한다. 똑같은 학력 중시 사회인 일본만 하더라도 10개 중 3개소 정도만 대학원을 운영하는데 말이다. 취직이 목적이라면 어중간한 대학원에는 차라리 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그런 곳에서 학위를 받는 것은 적어도 부자가 되는 데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 물론 다녔던 바로 그 대학에서 강사 자리를 얻고 그 대학의 교수 자리를 얻는 데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지저분한 짓을 좀 해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어중간한 대학원도 당사자가 이미 학력, 학벌 위주 집단에 취업하여 일을 하고 있는 중이거나 혹은 공무원이 좀 더 높은 자리로 승진하고자 할 때에는 도움이 된다. 반면에 전직을 하고자 대학원을 다닌다면 제일 유명한 곳에 젊었을 때 다니는 것이 좋다. 경영자로서 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하여 볼 때 대학원은 이 사회에서 최고로 인정해주는 학교와 잘 팔리는 전공을 선택하여야 경제적 투자 가치가 높다. 예를 들어 한국에는 세계 100위 안에 들어가는 경영대학원이 없다. 그런 상황에서 쟁쟁한 해외 유명 대학원 출신들이 더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은 정말 뻔할 뻔짜 아닌가. 해외 유명 경영대학원은 지원자의 합격률이 20%도 안 되는 유명 대학원이다. 분명 자신의 몸값을 올리는 기회가 된다. 하지만 외국계 회사나 외국과 교류가 있는 기업에서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지만 해외 교류가 없는 회사들에서는 국내 유명 경영대학원 출신이 오히려 환영받을 수 있다. 경기가 침체되면 미국 내에서도 와튼이건 하버드이건 스탠퍼드이건 간에 취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졸업 후 나이가 30대 중반을 넘게 된다면 취직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고 학비도 만만치 않으므로 유학으로 인해 잃게 되는 기회비용도 따져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경제적 뒷받침도 되고 나이도 많지 않고 공부도 아주 잘한다면 유학을 다녀와라. 공부도 신통치 않은데 기쓰고 유학을 가려고 한다면 글쎄다 출신 대학이 인류대가 아니어서 대학원을 통해 학벌을 세탁하고자 한다면 나쁜 생각은 아니다. 학벌 사회에서 일단은 자존심을 회복할 수도 있을 테니까 말이다. 그러나 정말 유명한 대학원이 아니라면 경제적 대가는 크게 기대하지 말라. 인류 대학원을 나와 몸값을 올려 취업을 한 뒤부터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실제로 어느 정도나 창출해 내는가에 따라 대우가 결정되며 이 과정에서 고배를 마시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 즉 입사할 때에는 환영을 받았지만 1년도 못 가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내가 지켜본 경험으로는 회사에서 일을 잘 못하던 젊은 직원은 한국인이건 외국인이건 간에 경영대학원을 다녀와도 일의 수행 능력에는 별 진보가 없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어설픈 수준의 대학원은 학력 거품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내가 80년대에 고용하였던 기사 한 명은 학력을 속이고 취업을 하였으나 알고 보니 대학원 졸업자였다. 이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노벨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 교수는 이미 1962년에 자본주의와 자유라는 저서에서 학력, 거품을 경제력의 소모라고 비판했다고 한다.
대학원 졸업자를 무조건 고급 인력으로 보거나 사회의 두뇌로 여기는 태도는 정말 거품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대학원의 모든 연구 결과가 궁극적으로 이 사회에 득이 되는 것도 아니다. 엉터리도 엄청 많다. 하지만 학교 먹물들은 오래 배운 사람들을 이 사회의 두뇌라고 외치면서 대학원생들에게 연구비도 주어야 하고 일자리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외친다. 일본, 미국, 유럽 등지에서는 대학원생들에게 연구비가 주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은 대학원에 어중이 떠중이가 너무 많다. 포항공대 대학원 같은 곳은 대학원생 전원에게 장학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들어가기가 힘들다. 거듭 강조하지만 대학원은 들어가기 힘든 곳에 다녀야 가치가 있다. 조지프 슌페터라는 학자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취직을 못하여 사회불만 세력으로 뭉치게 되면 자본주의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겁을 주기까지 한다. 하지만 이윤을 만들기 어려운 순수학문 분야를 자기가 좋아서 배웠다면 진로나 생계 문제 역시 본인 스스로 해결하여야 할 것 아닌가. 한편 공부하는 것이 체질적으로 좋아서 교수가 되려고 하거나 또는 연구소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한국에서 대학원을 나온 뒤 외국 유명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얻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국의 대학은 기본적으로 학연 사회이기 때문에 대학원을 한국에서 나오지 않으면 이끌어줄 교수가 없고 선후배 관계도 약하기 때문에 교수 자리 얻기가 만만치 않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 교수들은 대학원생들을 지독히 이용해 먹는다. 게다가 박사학위를 받아 대학 시간 강사가 되면 월 평균 소득은 40만 원에 불과하다. 노동부의 직업 분류에서는 일용잡급직 노동자이다. 대다수의 대학에서는 교수를 채용하여 강의를 맡기면 적어도 월 400만 원은 소요되는데 반해 강사는 싼 임금으로 부리다가 언제라도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강사를 선호한다. 그나마 지원자가 많다 보니 임시직 시간 강사 자리에도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에 연줄이 있어야 유리함을 명심해라. 귀화 러시아인 박노자가 쓴 당신들의 대한민국은 한국의 대학과 교수, 사회의 치부를 제3자의 눈으로 아주 잘 보여준다. 세이노 같은 부자들은 별로 안 읽을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책인데 공부를 오래 하려는 사람은 교수들에 대한 박노자의 글을 반드시 읽어라. 어쨌든 박사학위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나 투자 가치가 있을까? 딱 잘라 말해서 큰 도움은 안 된다. 그러나 실습을 무지 많이 하는 인류공대 대학원은 지금이 들어가야 할 절호의 찬스라는 것도 알아두어라. 승진이 무지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다. 박사 학위가 있다고 돈 많이 주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학원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웬만하면 박사 코스를 밟으라고 말할 것이다. 박사 코스 손님이 많아야 자기에게 유리해지기 때문에 그런 권유를 하는 교수도 꽤 있음을 염두에 두어라. 물론 박사학위 하나로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 그러나 박사 공부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공부나 연구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부수적으로 얻는 것이 학위여야지 학위 자체가 목표라면 잘못된 것이다. 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구소련의 과학자였던 콘스탄틴 에두아르도비치 치올코프스키의 생애를 한 번쯤 살펴보아라. 가난하였던 그는 혼자서 공부하고 10대 시절부터 우주여행의 꿈을 키우며 병아리를 빠른 속도로 돌려 봄으로써 중력 가속도가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도 하였고 다단 로켓의 이론도 마련하였다. 돈이 없다 보니 목수일과 대장장일까지 하면서 증기기관, 풍차, 펌프 등을 직접 만들어 연구에 사용하였다. 그의 논문들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기에 교사 일을 하거나 공상과학 소설을 집필하여 생계를 꾸려갔지만 홍수에 큰 피해를 입기도 하고 아들은 자살하고 딸은 반동으로 체포되는 등 불행의 연속이었다. 병상에 누워있던 나이 60살에서야 그는 비로소 국가의 인정을 받았다. 대학원 박사 과정은 치올코프스키처럼 진짜 연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가라는 말이다. 나는 80년대에 미국에서 어느 정도는 알려져 있는 대학원의 박사 논문을 영문으로 써주고 꽤 많은 돈을 챙긴 적이 있다. 언제나 내가 의뢰자들과 의논하여 잡은 논문 제목은 한국에서의 무엇무엇에 대한 연구였는데 미국에서 한국 실정은 어차피 잘 모르는 데다가 한국 내에서 얼마든지 기초 자료들을 구할 수 있고 대학원생들의 논문들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기에 짜깁기 하기가 쉬웠기 때문이다. 나는 당시 2년 동안 5명의 고객을 얻었는데 그 고객들 모두가 저명 인사들이고 나중에 교수가 된 사람도 있다.
당시 내가 가위로 논문을 짜깁기 하는 것을 당신이 보았다면 아마도 기절초풍하였을 것이다. 불법 아니었느냐고? 80년대의 사람들은 그런 것이 비즈니스가 된다는 것조차 몰랐다. 결론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고 남들보다 공부를 상대적으로 아주 잘하며 전공이 돈 버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나이가 많지 않다면 고학력을 추구한 대가를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투자 대가를 경제적으로 크게 기대하지는 말아라. 인문대에서 배우는 것들이 너무 좋아서 박사학위까지 받으려고 한다면 학위 취득 후에는 결코 안정적이라고는 할 수 없는 강사 자리 하나 얻는 것조차 만만치 않을 것이며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경제시장에 자신이 내다 팔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정부의 연구 지원 자금을 받아 만들어진 이공계 대학원의 일부 자료들 수준을 볼 때 나는 지금의 한국 대학 및 대학원들의 커다란 거품이 끼어 있다고 생각한다. 연구 과제비에 매달려 사는 교수들의 모습은 전 세계 도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격증의 환상에서 벗어나라. 미국의 유망 직업들을 연봉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터넷 담당 임원 5만, 의학 미용치과의 10만 4,100 법률 기업 법률 전문가 8만 2,900, 공학 컴퓨터 엔지니어 5만 5,500 보건, 의료보조사 5만 2,750, 경영 물류 전문가 5만, 개인 서비스 생활관리사 4만, 세일즈 전자제품 판매사 3만 8,400 사회복지 비해치료사 3만 5천, 정보통신 무선통신기술사 3만 5천 교육 수학과학교사 3만 3천, 인사관리 교육 훈련 전문가 3만 1,000 회계기업가치평가사 3만, 환경오염방지 전문가 3만 자영업 트럭운전사 2만 5천, 홍보위기관리 전문가 2만 3천 공공서비스 교도관 2만, 여행 국내 관광안내원 2만, 금융설계사 2만. 실제로 이미국 잡지에 실린 21세기 유망직업의 상당수는 자격증을 가져야 될 수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21세기 유망직업 중 가장 고액의 연봉을 받는 인터넷 담당 임원이 되는 데는 아무런 자격증도 요구되지 않는다. 기업의 최고 경영자 CEO가 되는 데에도 자격증은 요구되지 않는다. 사장이 되는데 무슨 자격시험을 치를 필요는 없다. 그 어느 백만장자나 재벌이 자격증을 갖고 있다는 말도 들은 바 없다. 나는 자격증이 당신의 연봉을 제한하고 당신이 부자가 되는 길에서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심지어 운전면허도 없었다. 나는 나이가 만으로 46이 넘었던 2001년 5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운전면허를 땄다. 갑자기 운전면허를 원했던 이유는 순전히 영화에서 스포츠카를 보는 것을 보고 마음이 동했기 때문이다. 기사가 운전하는 스포츠카를 탈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30대 말에도 어느 영화에서 주인공이 초경량 비행기로 하늘을 나는 장면을 보고 마음이 동하여 조종수를 한 달 동안이나 배운 적이 있지만 제한된 지역에서만 비행을 하여야 한다는 게 매력을 반감시켜 면허시험을 보지는 않았다. 아주 가난하여 배고픔이 일상이었던 20대 초 나에게도 운전면허를 딸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군대에서 제대하고 난 첫 해 어느 겨울날 3일을 굶은 채 담배꽁초를 피우고 동대문 근처의 길거리에 쓰러졌을 때에는 정말 운전이라도 하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죽으면 죽었지. 이 사회에서의 대가가 너무나도 뻔하게 고정되어 있는 그런 직업은 처음부터 피하려고 했다. 나는 내가 운전면허를 갖게 되면 운전사가 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운전면허증에 의해 이 사회에서 얻을 수 있는 대가가 평생 고정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싫어하였던 것이다. 게다가 사람은 어쩌다 한번 들어간 놀이판에서 평생을 놀게 될 가능성이 꽤 높지 않는가. 가난이 주는 절망에 3번이나 자살을 시도하였던 나였다. 다시 가난하게 살 바에야 차라리 또다시 죽어버리자는 생각뿐이었다. 그래서 부자가 될 것 같지 않은 직업 분야에는 아예 자신이 들어가지도 못하도록 나의 주변에 철조망과 바리케이드를 쳐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직업이 없다면 일단은 아무 일이나 해라.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 있는 일이라도 몇 년 하면서 돈을 모으라는 말이다. 주변을 보면 학교를 어디까지 다녔든지 간에 몇 개월 학원에서 배워 획득한 자격증에 의해 진로가 결정되는 사람들이 많다. 취직을 하기 위한 보조도구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이건 직업 선택으로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이건 간에 그 자격증이 자신의 미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라.
자격증은 당신을 봉급 생활의 쳇바퀴 속에 던져 넣어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으며 당신이 이 세상에서 운신할 공간을 제한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과거에 무엇을 하였고 학교에서 무슨 공부를 하였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의식적으로 부동산 중개업 방향으로만 기회를 잡으려고 할 것이다. 이것은 다른 방향으로 나갈 기회를 당신 스스로 버리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여기까지 세이노의 가르침 6부 소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물음표에 대한 호의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